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드디어 이 얘기를 오늘 듣고야 말았습니다. 무주식이 상팔자. 그런데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키우면서의 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람을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인데요. 경제 지식을 아주 재밌게 풀어주는 경제학자입니다.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학자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피해자 중에 하나인 개인 투자자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피해자 자격으로. 네, 오늘은 피해자입니다. 네,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 자, 경제 지식의 개그 한 스푼, 그것도 아재 개그 한 스푼. 예, 유쾌하게 시장을 전달해 주시는 장희성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보시면은 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피해자분 한 분 나와 계신데요. 오늘 피해자분을 철저하게 한번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먹히네요. 오늘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시장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한 분 더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홍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홍 부장입니다. 피해자분들의 상담 전담을 맡고 있고요. 네, 오늘 유쾌하게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뭐 한 15년째 알고 있는 분이고요. 그렇군요. 네. 예. 즐겁게. 네네. 전 직장에서 이제 잘생긴 분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럽니다. 거기서 빠지신 두 분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장은 이렇지만 즐겁게 오늘 주식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이슈에 대한 얘기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20년 12월 이후에 13개월 만에 2,800선이 붕괴됐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장중에 2,700이 막 위태로운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피해자신데 앞으로 회복에 대한 바람이 크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예고됐던 악재는 다 선반영이 된다. 네. 그래서 사실 FOMC라든가 그동안 긴축의 기조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다 파다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저도 솔직히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더욱 긴축의 강도가 높아질 상황으로 우려되다 보니까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좀 방송할 때 여기 티슈라도 좀 주고 가세요. 진짜 눈물이라도 닦게. 아니 오늘은 왜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받고 막 이런 거예요? 일단 어제 뭐 미국 시장 보시면서 좀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악재가 선반영됐는데 한 가지 안 된 게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혹시 전쟁 가능성 그리고 또 미국 그 선물이 또 우리 시장 개장하면서는 또 한 1% 내외 빠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데 중요한 건 이건 거죠. 지금 고점에서 한 18% 정도 빠졌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저희가 또 그 어쨌든 밸류에이션 체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코스피가 이제 퍼가 한 10배 수준이랑 PBR 1배 수준이 한 2,700 후반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이게 뭐 퍼 10배라는 거는 이 코스피가 버는 이익으로 10년이면은 이 전체 본전을 찾는 연수인 거고 PBR 1배는 다 청산해가지고 청산 가치랑 동일한 지수대인데 일단 저평가 구간인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였고 투심이 안 좋으니 뭐 얼마까지 더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뭐 어쨌든 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지금보다는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 뒤 1년 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얼마큼 단기적으로 빠질지 모르겠으나 결국엔 뭐 회복할 지수가 아니겠는가.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목요일을 주목하라 이랬어요. 네네. FOMC 뭐 얘기도 있는 거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도 있는 거고. 네네. 그때까지 보면 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PBR 1배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익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체력이 빠지는 시장이 버티는 그런 체력이 빠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게 FOMC가 될 것 같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PBR 1배라고 하는 게 PBR 1배일 때 들어가면 1년 동안 버티면 어쨌거나 수익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가 또 지금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뭐 지금 뭐 지난번 보니까 막 떨어지다가 막판에
확 올랐죠. 아 어제 예. 혹시 아, 예, 어제. 드라마틱해지죠. 혹시 밤잠 설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원래는 밤에 잘 안 일어나는데 네. 생각이 어제 예, 하필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갑자기 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네. 깼는데 이거를 지금 몇 시인지는 봐야죠. 내가 몇 시간 더 잘 수 있나. 근데 네. 이 시장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음. 시장을 딱 열어본 거죠. 네. 3%가 넘게 빠지고 있네. 네. 심지어 이게 좀 회복한 거네. 네.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시간 중계를 그냥 보고 있었죠. 네. 근데 막판 30분 보셨습니까? 마이너스 4.9%까지 네. 빠졌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네. 그게 막판 30분에 플러스 전환하더니 플러스 0.63%까지 네.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걸 마치 도하의 기적이라고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 기억나세요? 도하의 기적? 옛날 그 94년 카타르 도하 얘기요. 그쵸. 월드컵 예선 마지막. 아, 기억나세요? 카타르 도하 때. 우리가 다 이겼지만 예, 어차피 예.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라크가 일본한테 예. 동점골 넣으면서 우리가 월드컵 진출했던 예. 그 정도의 짜릿함이었는데 근데 예. 왜 우리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난 도하의 작전이 무슨 도하 작전의 기적인가 카타르 도하. 이게 어쨌든 4대 0 정도로 지고 있다가 그죠? 역전골 넣은 거죠. 역전 5대 4로 네. 이긴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장도 한 3시 이후에 주목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랬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달라. 벌어지지 다르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달러 환율이 네.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자금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52주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네. 갱신해 가고 있는 와중이니까 어쨌거나 돈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네. 달러를 가지고 발행하는 미국 시장이 버텼지만 네. 그 외 이머징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시장도 보면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네네. 여기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조정이다, 약세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조정과 약세장은 다른 거잖아요. 많이 다르죠. 약세장은 보통 20% 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빠졌으면 네. 그때 이제 약세장을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10% 조정은 그때 글로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언제든지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다. 연초 대비 지금 10% 딱 빠졌거든요, 코스피가. 그래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수보다 덜 빠졌어요. 한 마이너스 한 8% 연초 대비.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엑시트하고 도망가는 그런 패닉셀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단계 이제 뭐 반대 매매 나가고 작은 기업들 중심, 종목들 네. 중심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포도 있었고요. 네. 그게 좀 증폭돼서 겹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과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금리 올라가는 상승 부분,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올라갔던 부분 네. 이런 데한 의구심들과 의혹들이 증폭돼서 지금까지 반영이 됐고 이거는 저는 선반영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를 더욱 보자. 네. 저는 20% 하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왜냐면 네. 20%면 약세장 진입이라고 네, 하는데 네. 자 보자는 거죠. 어쨌든 어제 밤에 네. 나스닥이 당일 저점이 거의 한 20%예요. 네. 고점 대비. 네. 그걸 살짝 건드렸는데 자 20%를 찍으면 그때부터 약세장이다. 네. 근데 자 보자고요. 지금까지 나스닥이 한 20% 빠진 걸 보면은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 한번 네. 30% 중반 빠진 적이 있었고 네. 그거 말고는 2018년 말에 한 코스닥이 나스닥이 한 23%? 금리 인상기 때잖아요. 네, S&P 500이 딱 20%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딱 20%, 23% 빠지고 V자 반등을 했어요. 아. 그때 약세장 진입했다 그러고 만약에 매도하셨으면은 네. V자로 올라오는 거를 그냥 넉넉히 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V자 반등 기대도 됩니까? 뭐 지금 꼭 V자인지 U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20%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약세장으로 네.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피해자도 나오셨지만 마음의 약세장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도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20 이미 밑으로 갔어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2018년도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럴 때는 이미 악재가 다 투영돼서 그때는 20%가 네. 빠졌고 그 뒤부터는 그 악재를 수습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FOMC 말씀을 해주셨는데 FOMC가 하반기 그리고 중반기를 거쳐가면서 더더욱 긴축 기조를 높일 거라는 건 지금 자명한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잠재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V자 반등은 솔직히 아직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
분위기고 U자 내심 기대하는데 솔직히 제 이성적인 반응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나이키자로 당연히 주식시장은 언젠간 오르죠. 근데 오래 걸릴까봐 지금 제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가 박스권에 갇혀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10년이 뭐예요? 그렇죠. 아유. 그랬죠. 1800에서 2200이죠. 사실. 나 그렇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그게 현금이었다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스피 가능성을 지금 올해는 저도 그렇게 높게 보고요. 음. 금리가 올라가는 첫 해이니만큼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과 더불어서 양적 완화했던 부분을 축소하는 거에 대한 거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이미 초강경한 얘기를 화두를 던져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향이 바로 그 의구심을 줄 만한 뭔가 반대급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바로 V자로 올라오기에는 이미 연준의 자산 자체가 4조 달러 레벨에서 8.9조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정성화시키겠다, 줄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뭔가를 트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V자로 바로 올라올 가능성은 높게 보지는 않는다. 대신에 나이키도 이게 이렇게 누워져 있는 나이키가 있고요. 이런 나이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집에 가서 오늘 다 세워놔야지. 신발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만 줘. 지금 FOMC가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 않아? 라고 생각하죠. 그죠? 예. 네네네. 우리 네.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럴 수 있을까요? 기대가 이미 다들 우려하고 선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막 뭔가 반대급부에 뭔가 나올 거라고 다들 이렇게 야 이제 곧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조마조마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기대보다 뭔가가 더 반대 방향으로 세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서프라이즈인데 기대가 없다는 건 오히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자금도 이제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선 반영했던 그 조정에 대한 부분도 이미 주가 가격으로 다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악재가 뭔가 쏟아질 가능성보다는 여기를 좀 달래줄 만한 약간 톤만 다운을 해도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아도 내용은 이미 다 오픈됐으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선반영 다 했고 근데 그 톤만 어조만 다운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로 반영될 여지가 있겠다. 보통 근데 제 생각에는 악재가 또 두둑한 게 기다리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런 것까지 터지고 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은 사실 미국이 결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결제를 막아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러시아와 중국이 따로 계좌 트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돈은 그럴 땐 다 빠져나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피해자가 되시니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셨는데 아니,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이미 것 같아요. 팔았어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아직 안 팔았어.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황.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물론 좀 지금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적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과거에 근데 전쟁이라는 게 과연 주식시장을 망가뜨렸느냐. 최근 사례를 보면 이제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이 있잖아요. 이게 그 걸프전을 생각을 해보면 한 90년 8월쯤에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을 해버리죠 무단으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다우지수가 한 20% 빠졌었어요. 근데 91년 1월에 미국이 공습을 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참전을 시작하는데 그 첫날 이미 주가가 5% 오르고 유가가 33% 빠집니다. 이미 그리고 그게 2003년에 그 악의 축이라는 발언으로 이라크전을 시작할 때도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그 전쟁이 사실 증시를 떨어뜨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미국이 이기는 게 확실했었고 그렇죠. 약간 러시아가 적이라는 게 차이점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동부던 이게 이제 그 벨라루스에 주둔해 있는 게 키예프로만 안 내려오면 전면전은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이나 서방이 못 건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가장 두려운 건 인플레이션이고요. 그 정점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는데 그걸 러시아가 옮겨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방관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전쟁이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는 측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원유값이 치솟는 건 자명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100달러 넘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까지 가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 주가의 영향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가능성 자체를 이제 항상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벌어졌을 때의 그 충격의 크기와 벌어질 때의 그 확률 이제 곱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충격으로까지 쇼크로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 기대값은 좀 많이 마이너하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벌어지면 최악의 다 더해지면 금리 인상도 되고 네. 그 긴축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물가 상승을 크게 야기할 네. 만한 이슈가 발발했다. 쇼크가 오겠죠 당연히. 네. 예,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대응할 일이고. 자, 그러면 예. 다시 현실 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말이죠. 미국이 역전을 할 때 들어왔던 그 돈, 네. 그건 도대체 누구 돈이냐?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떠받쳤던 그 개인의 돈, 네. 이건 어디서 났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개인은 진짜 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면 그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이 다 샀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이죠. 뭐. 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역전될 때 돈이 들어왔으니까 역전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예. 그 돈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도 개인들이 막 그렇게 샀네. 이게 그 미국은 사실은 이게 개인이냐 기관이냐 구분해서 네. 분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마이너스 4.9에서 플러스 0.63까지 5%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게 약간 올라가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 네. 기미만 보이면 살려고 달려들고자 하는 저가 매수 세력과 그들의 자금은 굉장히 많다라는 걸 한번 볼 수 있었던 게 어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금이다? 네네. 예, 같이 동감입니까? 아 그럼요. 저희 예. 일심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그 정도로 여유 자금이 많았다? 많았다. 이미 예탁금이 67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LG엔솔이 아니었어도 이게 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확대된 건데 네. 그럼 그 자산이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밖으로 못 나가고 안에서만 돌아야 되는데 대상 자산, 대안 자산으로서 네. 찾다가 비트코인으로도 가고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도 많이 오셨고 거기서 이제 동학만 아니라 서학까지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진출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시장에는 이미 많은 대기돼 있는 자금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 자금이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많이 꺾여 있다. 언제든 살려고 했는데 마침 빠졌다라고 하면 안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자금들이 저는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다, 대기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대기 자금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에 동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두 분이 이제 기관에 소속돼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더 많아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크게 출렁거리면서 분명 주가가 조정을 하거나 다시 어떤 흐름을 보일 거거든요. 네네. 이런 흐름 출렁거릴 때마다 물을 타든지 해서 내가 아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겠다. 탈출이라고 네, 해요. 그걸 하려는 움직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조정이 한 번 있고 기술적 반등 등 뭐든 이렇게 그 흐름이 바뀌는 이 흐름 때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개인 잔고가 뭐 1조 원씩이든 몇 천억씩이든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하셨던 이게 약간 범피 로드라고 예. 하죠. 울퉁불퉁한 과정에서는 그런 게 반복될 수 있겠으나 네. 만약에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고 슬금슬금 다시缓慢하게 올라가는 게 나오면 다시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죠. 시장의 속성. 그럼 손해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네. 화랑장에 참 많은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좀 거꾸로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아니 작년 연말에 그렇게 막 올라 있을 때는 사고 싶었던 주식이 네. 왜 지금은 팔고 싶은 겁니까 도대체? 아, 그 너무 떨어진. 기업이 바뀌었습니까? 네. 당신이 계좌를 한번 봐봐. 맨날 보고 있어요. 저는 200개의 계좌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그 이슈를 또 다른 걸로 바꿔서 물적 분할, 네. 그 다음에 또 스톡 옵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그 얘기 나왔잖아요.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네네. 이랬어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당연히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엄청난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네. 그거 아닙니까? 소액주주의 보호가 되지 않는다. 네. 대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이 배치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물적 분할인 거고요. 네. 또 그 이제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최근 바이오 M&A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만약에 자 지금 $50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100에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은 발표된 다음 날 시장이 열리면 바로 $99.9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주주가 뭐 과거에 뭐 한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주주 지분 팔았을 때 그거를 한 1.5배에 팔아도 주가가 움직이던가요? 네. 안 움직이죠. 네. 왜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대주주 지분만 비싸게 사주고 소액주주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M&A가 되면 그 다른 나머지 잔여 소액주주 지분까지 그 가격에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A가 벌어졌을 때 그 온전하게 소액주주들과 같이 누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물적 분할해서 대주주 지분율만 유지하면서 따로 상장시켜서 자금 받고 우리들은 이게 배터리 주식이라고 들어갔는데 화학 주식으로 변신하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게 준비하고 있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검토하고 있다 이건데 이게 실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걸리겠죠. 네. 뭐 약간 또 저항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네. 또 약간의 법 개정이 필요한지 시행령만으로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래소 이사장님 말씀도 있긴 네.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바뀌기는 하겠습니다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당연히 소액주주 보호 장치들이 바뀌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 필요하다고 그동안 이런 장치들이 왜 없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좀 제도들이 많이 네. 있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우리 증시를 애정을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네. 요인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없앤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늦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공시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불투명성이 아직까지 많은 상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 공정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는 내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부자와 외부자의 힘의 네. 균형을 주려면 외부자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방금 아까 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자에게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주는 제도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가 안 된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짝 이제 우리가 보고 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환멸을 느끼신 분도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워렌 버핏이 이겼다. 가치주의 승리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또 약간 변곡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도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보면 시가총 2위가 아마 바뀝니다. 네. 하이닉스가 3위로 밀려났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가 또 하이닉스 바닥이었고 이게 아크 ETF랑 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이제 네. 수익률이 역전이 된 거죠. 이미 거기에 속해 있는 주식들은요. 줌비디오나 텔라닥 같은 경우 한 75% 빠졌고요. 네. 아크 ETF가 50% 하락을 했으니까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이런 주식들 70% 빠졌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역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워렌 버핏의 시대가 시작이고 아크의 시대가 지금부터 네.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약간 난센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는 건 맞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 네. 이거에 대한 베팅도 약간 퀘스천 마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와 워렌 버핏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시장 상황하고 국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한테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면 당연히 그 플레이어가 잘하는 거고 나한테 불리한 조건이 주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약세와 강세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결과만 놓고 보니까 워렌 버핏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네. 거고 이게 시계를 딱 1년 전으로만 돌려서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고착화 될 것 같고 고착화 되어 왔다라고 믿고 있고 네. 그 상황에서 성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너나 할 거 없이 다 불붙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돈나무 누님이 아크 ETF 내가지고 엄청난 대박을 치셨었거든요. 그때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투자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딱 그 1년 딱 지나고 나서 이제 금리 올린다, 시장 충격 나온다, 유동성 회수된다, 여기서 가치주로 돌아가게 되면 누구이냐 딱 봤더니 야 지수하고 ETF가 짱이었네. 이게 액티브 운용은 아니었네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실제로 투자의 대가 거장들 보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본인의 인사이트를 녹여서 액티브한 운용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주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다. 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어떤 내재적 가치를 찾아서 그 기업에 장투를 하는 스타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인들이 많이 하는 투자 방식은 쉽게 말해서 주도주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이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기술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었고 네. 그걸로 솔직히 저도 재밌었고 저도 그때는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제 주도주가 바뀌어가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우리가 그걸 갈아탈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카카오나 이런 대표적인 주들 막 무너지니까요.
거기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괴감을 느끼죠. 네네.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담궈서 이 난리인가.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이게 또 그 성장 투자하면서 좀 결국 성장주는 나중에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장주는요 국면마다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 주가가 이렇게 치솟을 때가 꼭 있어요. 네. 그럴 때 매수를 안 하시면 되거든요. 카카오가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지만 네. 그래도 수익률이 400%에서 200%로 줄어드신 분들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카카오를 사모으다가 어느 일정 부분부터 막 약간 고평가 국면도 네. 들어왔을 때는 매수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네. 꼭 그럴 때 이제 좋아 보이니까 사셔서 지금 손실 나신 분들 있으실 텐데 글쎄요. 일단 우리나라의 진정한 성장주는 저는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간 회복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그런 좋은 성장주가 나타났을 때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뜨거울 때만 좀 조심하자. 그런 또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주가 이렇게 계속 하락할 땐 가치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걸 그냥 바라보자니 그렇고 시장을 떠나자니 내가 떠나면 다시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가치주라고 그러니까 가치주 쪽으로 좀 가자. 그러면 성장주 얘네보다는 이게 먼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좀 예민하고도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워렌 버핏이 대가로서 인정받고 칭송받고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내셨던 거는 내재 가치를 쫓아서 항상 이게 우상향하는 성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셨어요. M&A라는 방법을 극단적으로 쓰기도 하셨고 애플 투자도 나중에 이루셨죠. 16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훌륭한 성과를 잘 거두고 계신데 본인이 이해하는 내재 가치에 대해서 고민 깊이 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투자 방법론 측면에서 접근을 하느냐 내가 그 기업과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의 그 주요한 투자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그쪽에 따른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방법론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어떤 방법을 쓰겠다에 따라서 판단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 네. 저는 성장주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어차피 카카오 네이버는 앞으로 계속 매출이익이 성장할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갈 걸로 저는 네.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국면일 때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겠지만 아마존 투자를 딱 12년 전, 10년 전 돌아가서 투자를 하라고 했으면 안 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그렇지만 아마존도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이제 주가 그래프를 이렇게 잘라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곡과 이 굴곡이 있었어요. 아마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에 대한 네.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전 세계 경제는 규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고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전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거기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데이터 시대, 데이터 사이언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는 그런 우위들은 그 경제적 혜자가 쉽게 훼손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갈아타지 마라. 네네네. 예. 지금 미국 쪽에도 투자하시죠? 예, 많이 투자하죠. 네. 근데 제 이제 네네. 입장에서는 진짜 요즘 너무 헷갈리는 게요. 네. 과거에는 그 가치주인지 성장주인지 구분이 명확했던 여러 네. 회사들이 지금은 그게 혼재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하다못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 새로운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다시 이게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저도 지금 또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산업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네. 전통적으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처럼 양분화해서 완전히 갈아타자 한다고 해도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서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이 올 초에 미국 기술주 반등을 노리고 2조 정도를 그쪽에 쏟아부었다. 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맞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 통곡하고 계실 텐데 실제입니까?
여기 여기 계십니까? 연초에 샀어요? 연초에 더 샀죠. 뭐 연금이 들어온 게 있어서. 연초에 더 샀는데 지금 더 빠진 데에서는 왜 더 못 삽니까? 아, 우리 그때 정 팀장님이 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네, 실수요. 그러니까 이런 돈 저런 돈 해서 2조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피해자로 나와 계시고. 근데 일단 거기서 어떤 기술적으로 샀느냐 봐야 되는데 네. 뭐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들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일단 네. 뭐 QQQ도 많이 사셨겠지만 근데 이런 기업들은 물론 당연히 지금 같이 빠졌습니다만 이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돈을 잘 버는 성장주. 네. 자, 어쨌든 가치주라는 거는 자산 가치가 있고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새는 또 무형 자산이라는 거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네. 없는데 그거에 대한 또 엄청난 무형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네. 다 빅테크잖아요. 결국에는 이 성장주들을 퀄리티 성장주라고 네. 하는데 물론 조금 일찍 사셔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 기업들은 결국엔 다시 또 전 돌아온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서학개미들의 선택이 약간 타이밍은 약간 핀트가 안 맞았지만 뭐 결국에는 뭐 옳은 선택으로 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까? 네. 대형 빅테크들은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좀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 고성장주, 아주 먼 미래의 이익을 미리 네. 땡겨서 주가에 반영했던 기업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들은 부자 고객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지금 부자 고객들은 이 시점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부자 고객분들 중에도 네. 가장 좀 성공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 그 투자자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그 정말 많은 자산을 다 주식 투자를 하진 않겠죠. 네. 한 자산의 뭐 10%, 20%를 투자를 해도 그거는 저희가 볼 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자 이런 하락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그 중에서 좀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투자들은 지금 가지고 좀 있는 빼야 데서 되지 조금 않아요? 더 넣지 뭐. 돈을 더 돈이 넣으시- 있으니까. 넣어요? 주식 아니, 넣으실 돈이 준비를 있는데 하는 뭐. 거죠. 자, 그리고 그게 코로나 때 증명이 된 거예요. 네.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넣은 돈은 정상화됐을 때만 빼고 네. 내가 원래 투자하던 거는 꾸준히 유지를 한다면 이거는 굴곡을 겪겠지만 우상향을 하겠죠. 근데 네. 이 나머지 이게 그래서 전 뒷배가 있는 게 되게 부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은 빠졌을 때 넣었다가 정상화되면 빼고 네. 이런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강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그러면은 더 늘 때냐? 아직은 더 관망을 하고 계신데 네. 만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때는 정말 기회다 하면서 더 투입을 하실 거고 만약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V자 반등이 와서 더 살 기회를 못 가졌더라도 네. 기존의 포지션이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투자해서 성공을 하더라.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직 전화 안 왔군요. 아직은- 팀장님 좀 사줘요. 이런 전화가 오면 가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스마트 머니들의 더 유입이 아직은 없는데요. 아직 너무 없어요? 급격하게 빠지니까 일단은 좀 당황하신 거죠, 모든 분들이.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일지 5%더 밑일지 네. 10%더 밑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때 들어오신 분들의 자금은 결국은 또 수익 내고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경주마에 그분들 전화 오면 경주마에 나와서 전화 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면 돼요. 전 뒷배가 없거든요. 앞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일어서 보세요. 됐어. 또 그 고객 중에 부자 고객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뭐 말씀하신 방법에는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네. 실제 이게 사실이고요. 이제 주식에뿐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거나 네. 아니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충분히 싸게 사서 네. 내가 적어도 손해보지 않을 그런 액션을 하면 네. 성공적인 투자가 결국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 많으신 분들의 특징은 네. 빚내서 투자 안 하십니다. 어. 레버리지 잘 안 쓰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안 쓰시기 때문에 중요하죠. 내가 충분히 기다려서 주식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항상 이게 연평균 20% 타겟을 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매년 20%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예. 채권도 아니고 경제 흐름에 따라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 성과가 변합니다. 그랬을 때 5년 연평균 20이라고 하는 거는 5년 동안 100%를 벌었다라는 의미지 이게 매년 20%씩을 쌓았다라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건 평균이죠, 큰 오해인 거죠. 평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해안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나름의 묵직한 의사결정을 그때그때 하신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딱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공부하고 네. 우상향하는 기업들 어차피 이 기업은 향후에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해가든지 네. 성장할 수밖에 없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면이 이 기업의 이 산업과 이 아이템에 대해서 다들 시장이 환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언젠간 환회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투자들을 실제로 하는 분들이 네. 결국 돈을 많이 버시더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그 디테일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달리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가장 이제 멀티플이 네.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비쌌죠. 네. 우리가 투자하는 주요 대상 중에서 QQQ 레버리지 쓰셨던 2배, 3배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나스닥4가 26배인데 그걸 이제 2배, 3배로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큰 변동성을 감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때는 좀 더 액티브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은 예를 들어서 비상장 투자라든지 상장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글로벌로 분산을 한다든지 섹터에 있어서도 성장과 가치를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를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해가는 네. 예,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종목에 집중을 해서 아니 섹터에 집중을 해서요. 네. 우리가 성장 가치 이런 거 얘기할 때 성장과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 그렇죠. 뭐 네네네네. SK 하이닉스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인데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인텔을 제쳤다. 네. 아 반도체 이런데도 매출로, 예. 주가로 보면 지금 이게 뭐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주가로 이제 이걸 만약에 삼성의 미국에 상장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주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죠. 예, 적어도 마이크론 이상의 주가 흐름은 나왔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AMD와 엔비디아를 이제 반도체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못나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내가 반도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네. 종합 반도체 기업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텔이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근데 인텔도 음. 주가가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네. 과거 5년 동안은 그랬을지 몰라도 AMD와 엔비디아가 날개를 펼칠 네.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걸 고르냐라고 한다면 저는 AMD나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나 인텔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의 전반적인 그림이 좀 아까도 이제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주도주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다고 하는 네.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인식이 변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뭔가의 흐름이 커다란 산업 구조와 경제의 변화에 대한 흐름이 변하는 흐름이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반도체 시장이 그 섹터가 지금 그런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봤을 때도 인텔이 가라앉아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네네. 특히 저도 지금 제 재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주목하는 섹터가 반도체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 2등을 하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언제 어떻게 보면 이 반열에 올랐냐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한 20여 개가 난립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한 20% 초과 네. 공급 상태가 되면서 그 1등부터 20등까지 있었던 수많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사업부를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또는 M&A로 다른 데 팔았던 경험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오히려 삼성과 그 당시 하이닉스는 네. 잘 버티고 하나 더 투자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건 정해진 미래고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데 언젠가 시장이 회복됐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사들이 없어진다면 야 이때 캐파를 늘려놓는 게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높였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 뒤로 정확히 10년 뒤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 됐고 맞아요.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도 가장 탑티어의 회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도 똑같은 흐름들이 이제 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주식,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종합 반도체 회사는 거의 전 세계에서 2개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저는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럼요. 많이 네. 심하게 좁혀가 돼 있죠. 이럴 때 들어가면 좋다. 이게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작년에 영업이익 한 51조 냈고요. 순이익이 한 40조 정도 났는데 올해는 영업이익 한 62조에 순이익 한 48조 정도 네.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선주 합산 시총이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한 10배 정도 받고 있는 건데 네. TSMC가 한 30배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너무 물론 이제 이 삼성전자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내는 이익은 미미하긴 하지만 네. 언젠간 따라잡을 회사니까 멀티플 차이가 3배는 좀 너무 심하다. 예.
그 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전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매출이 TSMC보다 적은 이유는 TSMC의 주 거래처와 삼성전자의 주 거래처를 보면 TSMC가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발주를 많이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갖고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객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주 고객으로 하고 있는 파트 그리고 신규 고객으로 잡는 회사들이 점점 더 발주 물량을 늘어나는 회사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위기 때는 반도체 시장이요 굉장히 독특한 게 지금 살아남은 모든 반도체 회사는 다 오너 회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문 경영인은 갑자기 이런 크게 투자가 들어갈 때 수십조 원을 베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회사이기 때문에 과감히 베팅하고 그다음 과감히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이 오너들 중에서 이 혼탁한 상황에서 과감히 베팅하려면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 포트폴리오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자들처럼 뒷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린 반도체를 생각하지만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어마어마한 뒷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탁한 시장이 가장 과감하게 베팅하고 그리고 시장이 다시 재평가됐었을 때 경쟁자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경쟁자를 인수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나서 조건이 있죠. 1등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등이 안 되고 2, 3등으로 밀렸다. 저쪽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염려는 없는 거예요. 그럴 염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혀 없다. 예. 이게 반도체 시장에 이제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비메모리가 이제 올해 예상이 한 350조 원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D램이 한 120조, 그리고 낸드가 이제 한 90조에서 100조 사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비메모리가 1.6배 이상 커요. 메모리보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그렇죠. 선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시장은 오만 다양한 그 밸류체인의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 나눠 먹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파운드리는 이것과 별개로 파운드리 사업도 뭐 이제 한 100조 정도 시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3%가 TSMC 혼자서 해먹고 있는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미 시장 점유율 한 13%, 14% 유지하면서 캐치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뭘 보고 있냐면 메모리 시장의 그 거대한 현금 흐름, 삼성전자가 58조 벌었는데 그 58조 중에 62%가 이게 메모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300조 매출 중에 메모리 매출은 그 반도체 매출 95조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익의 3분의 1을 이 메모리에서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확고한 캐시카우입니다. 여기는 커머더티 시장이지라서 사이클을 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서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계속 앞으로도 리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향후에 계속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10조, 20조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네네. 삼성전자는 무난하게 10만 전자 다시 간다. 저는 그렇게 가능성 생각합니다. 높다고 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저는 비슷한 추세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냐하면 그동안은 기술주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다른 데 분산됐던 존들이 이럴 때는 가장 안정감 있는 곳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작년에 어려웠던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 생산 모범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모범 학생의 좀 딜레마에 빠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못 만드는 이유가 반도체가 없어서라면서요. 지금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쇼티지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TSMC가 꽉 차가지고 줄 서 있는데 다 못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부품 하나가 한두 개가 부족해가지고 휴대폰도 다 못 만들고 TV도 못 만들고 있는데 유독 한 분야만 아주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은 못 만드는데 얘네는 따박따박 메모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재고가 과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얘만 떨어지는 거죠. 다른 반도체 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바뀐다면 다른 반도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세트라고 하는 완성품들이 만들어진다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면 늘 삼성하고 하이닉스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요걸 받쳐주는 소재 장비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 투자 자체가 DDR5와 호환되는 첫 번째 서버용 CPU가 이제 올해 2분기에 나옵니다. 인텔에서.
그러고 나면 이제 그동안에는 DDR5 자체가 많이 팔리지 않았으니까 관련돼 있는 제품 생산할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 DDR5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판을 예를 들어 심텍이나 IP코어 전자 같은 곳이 만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의 물량이 출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혜받는. 그래서 이 컨센서스 증가되는 폭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뭐 심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전망 퍼가 11배인데 포워드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가 11배인데 실제로 작년에 벌었던 이익은 아주 못 미치죠. 지금 시가총액 뭐 1.1조에 올해 1,000억 벌 걸로 예상하지만 작년에 벌었던 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래서 1000% 이상 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심텍 같은 데는 지금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횡보가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서 꺾였다가 횡보, 올라서 아주 떨어지진 않아요. 아주 떨어지진 않죠. 전망이 밝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성격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거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증시에 상당히 많은 개인 자금이 들어와서 못 나가고 있고 네. 여기에서 자신의 투자 종목을 바꾸려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의 자금은 사실 이런 두 분처럼 전문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회사들에게 더 쏠림 현상이 큽니다. 네. IPO를 할 때도요. 상대적으로 소비재라든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IPO가 훨씬 더 쏠림 현상이 높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반도체 분야가 다시 좋은 호황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전후방 어떤 부품 소재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회사들은 내가 친숙하게 들었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런 주식을 선택하는 분들은 좀 빨리 자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개인적으로 이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이 기업들도 포워드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이제 매력적으로 낮으니까 말씀을 샘플로 드렸지만 투자를 권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인텔, TSMC, 삼성전자입니다. 나머지 소부장들 기업 좋죠. 좋은데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ISC라든가 이렇게 그 출하량이 늘어날 때 후공정에서 같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밸류체인에 원어브댐을 같이 껴서 포트폴리오로 가는 거는 그건 동의. 그러나 거기에 승부를 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나이키가 누웠는지 솔직히 아직 모른다. 그런 의미라고 하나 한다면 궁금해서 그런데 네. 인텔을 제일 1순위로 꼽으신 이유는 뭐예요? 삼성보다. 그게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메모리의 시대입니다. 네. AI의 시대, 데이터 사이언스의 시대는 누구나 다 이제는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결국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류의 흐름에 맞게 그 조건값을 실행시켜주기 위한 그런 부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품을 쓰는 입장에서는 내 기기를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이제 컴퓨터 PC, IBM PC라든지 아니면 뭐 서버용 뭐가 됐든지 아니면 로봇이 됐든지 그걸 돌리기 위해서 그걸 구동하기 위한 사용자의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반도체를 범용 반도체가 아니라 딱 내 소프트웨어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반도체를 맞춤형 반도체를 제작해서 쓰게 되면 성능 자체가 전력 효율이라든가 극도로 차이가 납니다. 10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도체를 직접 설계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 설계하고 있었어요. 애플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는 누구나 합니다. 대신에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 파운드리가 이게 이제 비메모리 산업의 한 축으로서 굉장히 크게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텔이 재밌는 게 21년도 2월 달에 팻 겔싱어라고 하는 CEO가 어떤 분이냐면 인텔에서 30년 이상 그 근무를 했었고 마지막에는 CTO로서 엔지니어예요. 그렇죠. 완전 그 엔지니어 통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오셔서 했던 얘기는 우리는 파운드리를 회복해야 된다. AMD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분사시키고 설계 전문 회사로 거듭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성공했지만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그 반도체 업체들이 서로 이렇게 치킨 게임 할 때 그때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이게 과점화가 돼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한 재투자를 통해서 다른 성장 산업 분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인텔은 그런 저력이 너무나도 잘 돼 있는 회사이고 그걸 지금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사이클은 메모리 시장은 이제 고착화돼서 이건 커머디티로 계속 가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고 그걸 그 현금 여력을 활용을 해서 뭔가 다른 걸 한다고 했을 때 그 수혜를 받을 기업들 메모리도 결국은 메모리가 재고가 과잉되면서 가격이 빠졌던 이유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결국 세트 업체들이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 프로세서 CPU나 GPU나 이런 그 프로세서들을 AP나 이런 것들을 발주를 내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 반도체가 따라서 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구동해주는 연산을 담당해줘야 될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비메모리도 적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그러한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산업 그리고 내가 더 잘 설계하고 그걸 다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텔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제고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있는 것이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동안 AMD한테 밀렸던 게 서버용 그 CPU 시장에 95% 이상 시장 점유를 하다가 이게 90%까지 내려앉은 거는 AMD에서 만든 에픽이라고 하는 서버용 CPU가 성능이 더 좋았었기 때문이에요. 가성비가 더 좋았었으니까. 쉽게 들어가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세 분 공통적인 의견이 이런 장에서 반도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네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주 네. 요 중에서는 뭘 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까요? 혹시 장비 좋아하세요? 장비 잘 몰라요. 유머 나온다 유머. 저는 관우 좋아합니다. 자, 저는 그 장비나 소재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반도체를 설계하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설계한다고 그러고 테슬라도 이미 설계하고 있고 구글도 설계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툴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EDA라고 하는데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솔루션인데 이거를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시놉시스랑 케이던스 디자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또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업체들이 시놉시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좀 관심 가져보시면 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여기 관심을 가져라.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어떤 유유 자금으로 남아 있는 자금들의 흐름들의 원천은 상당히 많은 비중이 개인 자금이에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자신이 들었던 친숙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비라든가 소재라는 것은 그렇게 친숙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그냥 반도체 자체,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나 아니면 TSMC 이런 데 손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당연히 교수님 쪽이 좀 가까운데요. 네. 이쪽은 좀 더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 이 EDI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고, 이 기업들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이해가 네.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 시장 국면에서 네. 뭔가 투자를 더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게 지수가 연초 대비 코스피가 17% 빠질 때 삼성전자는 8%밖에 안 빠졌단 말이죠. 네. 이제는 더 빠질 것도 없는 거고 여기서 올라갈 길만 남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일단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EPS 전망치 증가율을 이제 전망을 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2분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이익 실적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구간은 2분기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충분히 합리적인 알겠습니다.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려울 때도 돌파구는 있습니다. 저희 경주마가 연구 열심히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